예, 소개하는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높은데요? 저한테 30분의 시간을 주셨는데, 예, 저는 그 시민자치문화센터, 뭐 사회운동하는 사람이고, 문화정책이나 문화운동 계속해 왔고, 문화도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문화연대에서 문화도시라는 거를 2000년 초반에 처음 많이 토론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작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업화되고 정책화된 다음에는 문화도시 자체에 이렇게 관여한 바는 별로 없는데, 원주에서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저는 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또 제 문화 커먼즈가 최근에 뭐 많이 제가 다루고 있는 연구하고 뭐 강의하고 그런 주제인데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원래 이 주제로 하신다고 해서 저는 공식적인 문화도시 공공 행사에 처음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으면. 네,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다지고 왔고요. 제 발표는 주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지금 문화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을 결코 폄하하거나 결코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질문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질문이 없는 시대에 질문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던 사람인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모든 사회가 질문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는데 뭐 얼마나 오랜 시간 얘기했습니까? 그 예산 같은 걸 왜 꼭 12월에 정산해야 되냐? 절대 안 된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내년 2월에 정산해도 된다. 이런 것도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이런 행사하면 뭐 몇 명이 왔냐? 그 포럼이 예산이 얼마인데 그 포럼에 몇 명이 왔냐? 요즘에 어떤 공무원도 행사에 몇 명이 왔는지 물어보는 공무원은 이제 없어졌죠. 모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는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질문의 핵심은 그거겠죠. 문화도시는 무엇인가? 저는 이제 문화도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거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질문에 맞춰서 문화도시를 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뭐 아까 망령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난 뭐 몇 년 사이에 어, 지금 정부에서 공공에서 가장 많은 재원과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게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도 이번 주나 뭐 조만간 또 문화도시 포럼이 뭐 코로나 때문에 진행 안 된 거지 작년에도 그렇고 대부분 자구 이뤄놓으면 하나 정도 할 정도의 문화도시 포럼도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문화예술계 안에서는 문화도시가 엄청난 관심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설명 더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우리 이 모습이 이거 다 설명해주고 있고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꿨고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에 이제 되게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하는 얘기가 포스트 코로나란 말 되게 싫어합니다. 뉴 노멀도 되게 싫어해요. 왜? 코로나 지금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 뭐 코로나 이유도 있는 거지. 마치 무슨 미래에 우리가 간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얘기할 때 아니라 코로나 지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만약 예를 들면은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가, 예,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 거의 800억 가까운 공공미술 사업을 하겠다. 문화예술계는 경악했죠. 예, 공공미술에 1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업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또 망했구나. 800억은 쓰레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누가 결정했나요? 어떤 토론, 어떤 사회적 공론장이 있었나요?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뭐 농담처럼 한국의 문화정책은 기획재정부가 한다라는 예, 그런 공공미술이나 예술문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긴급조치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 사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계속 무언가는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가 결정한 거야? 요즘에 이제 그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결정한 거야? 뭐 예를 들면 2차 추경 때 그 공연예술 산업 소비 진작하겠다고 지금 티켓 쉐어링하는 거 좋은 취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공연을 못 만드는데 뭔 티켓을 쉐어링 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술가들이 예술가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공연을 못 만드는데 공연하는 예술가들 자체가 지금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처했는데 산업 진작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코로나가 모든 문제를 모든 재난의 특징이 뭡니까? 원래 있었던 문제를 다 올리죠. 모든 위기 재난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내부 갈등도 갈등이 생기면 처음에는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싸우다 보면 뭐 조직 문제 다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는 원래 너가 싫었어 이렇게 끝나지만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싫었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원래 정부가 싫었어. 뭐 원래 공공은 싫었어. 원래 예술가는 싫었어.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겠죠. 코로나19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 우리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제 편으로 하면은 뭐 마음 방역이나 문화 방역 이런 거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병은 대응 저는 나름대로 제 질병 전문가 아니지만 뭐 실제 서울 수도권도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앙 정부도 질본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의료적 방역 말고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고립되고 서로 소통해야 되고 이런 거 집에 혼자 있어도 뭐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부분에서는 뭐 업계로서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사회적 역할인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책을 보던 TV를 보던 넷플릭스를 보던 뭘 하던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그럼 뭐 그런 논의가 없으니까 다 비대면하면 되는 거냐. 다 비대면하면 되고 비대면이라는 건 뭐 원래도 기술이 발달되고 있었으니까 일정 정도는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 뭐 예술이나 문화 같은 것들의 감각 이런 것들이 다 비대면이 되는 거냐. 그런 질문들이 전 코로나랑 관련돼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문화란 무엇인가 그런 문제 없죠. 저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석 달째 넉 달째 이 얘기를 모든 테이블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거 말고 이 재난 사회의 문화라든지 역할이 뭔지 토론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예. 사실 지금도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끝날 거냐? 결국은 문화예술은 또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안 해도 되네.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막 그런 분들이 득세하겠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비대면을 이야기하면서 뭐 공연장 같은데 다 비대면 스튜디오로 바꾸고 뭐 이런 얘기가 막 유행하겠죠. 예.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토론하고 있지 않다, 문화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말하는 자리나 이런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문화예술계는 어때요? 철저히 업종의 이해만을 막 요구하고 있죠. 지원 사업, 장르별 지원 사업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고, 그 재난 사회에서 저는 코로나가 한국 사회 공공 재원의 사용 방법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거짓말이죠. 코로나 이전도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늘 코로나 이후라는 게 코로나 이전보단 좋은 사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이나 문화도시나 이런 공공재원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 그 논의가 여러분들 요즘 맨날 TV에 보시는 기본소득, 그쵸? 뭐 수많은 재난 관련된 지원들, 기후위기 이런 것들 얘기들 하는데 이제 문화예술, 문화도시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거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술계가 20년 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기금 재원 정책이라는 게 끝난 지 오래됐는데 자본주의에서 금리가 0인데 기금을 채우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또 떼어주고 그럼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예술가들은 맨날 기금 채워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정운용 국가 재정운용 편이 완전히 바뀔 텐데 당장 내년 국가 예산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업 단위 논의 외에 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한테 뭐냐? 코로나19 이후에 문화 예술이 뭘 할 거냐? 문화 도시가 뭘 할 거냐? 저는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후위기죠. 왜 갑자기 여기 와서 기후위기 하냐? 역시 기후위기가 모든 세상의 규칙을 바꿀 겁니다. 예. 지금 전 세계 과학자 이념을 떠나서 기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 95%,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98%가 합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 안에 지금 페이스로 가면은 동소멸이 시작될 거라고 경고를 한 지 30년째가 되어가고 있죠. 뭐 리우 플러스 협약 이런 게 기후 협약이 그런 거고 너무 심각하니까 프랑스에 협약을 했고 한국은 상황이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기후 협약 그 국제 회의가 연기된 상태인데 2015년 안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모든 언론과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기후위기, 지구의 기후위기, 기후악당 탑5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기후악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기후위기를 위협하는 국가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굉장히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하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적으로 선진국인데 기후위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하지만 전혀 대체 에너지라든 이런 거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기후위기잖아요. 지금 거의 매일 포럼이 열리고 있어요.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린 뉴딜은. 그린 뉴딜은 뒤에 얘기할 거와 연관지어서. 그러면 이 기후위기는 코로나 못지않게 우리의 이거 재난이에요. 재난이고 이 재난은 우리가 만들어 온 거고 코로나와 기후위기와 뒤에 말할 포스트 휴먼이라는 기술 관련된 거는 다 연결돼 있죠. 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때문에 온 거죠. 뭐 코로나19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 침범하지 않았던 생태계를 우리가 침범하면서 생긴 광우병처럼 그 고기 안 먹던 소한테 인간이 소를 많이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여서 광우병에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코로나19 마찬가지, 기후위기 뭐 더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이야기, 저는 포스트 휴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의 발달, 기술의 발달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술이 발달하면 무진장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환경위기도 생기고 기술 독점도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 급기야 이제 우리가 SF 영화나 소설에서 보던 로봇들, 인간보다 똑똑한 로봇이 등장할 거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 SF 판타지 쓰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이 인공지능 논의나 포트니언 논의도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데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이 기술 발달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 기술 발달을, 그리고 기술 계속 발달은 좋은 거냐? 좋은 거냐?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 안 쓸 거냐?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것도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 환경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요. 스텔스 기업이라는 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로 스텔스 기업은 미국 국방부라든지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 디지털 자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에요. 왜 스텔스라고 부르냐면은 비행기, 스텔스 비행기가 레이더 안 잡히잖아요. 어떤 기업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기업을 스텔스 기업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모니터링도 안 되고 뭐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1년에 수백억, 수천억, 수조, 수십조 씁니다. 그러면서 기술 발달 연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GNR 혁명이라고 말하는 인공지능 혁명이라든지 나노 기술이라든지 유전자 기술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하고 있고 기후위기처럼 많은 포스트 휴먼 인공지능 AI의 전문가들은 대략 합의한 거는 2045년 정도에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에 도달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제가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다른 얘기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논쟁적이어서 생략하고 그거에 가장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겠죠. 일자리 창출은 거짓말이죠. 앞으로 누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나요? 생산력이 발달해서 이미 마르크스가 1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 200년 전에 100년 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기술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내가 원주시장이거나 뭐 서울시장이거나 뭐 대통령이거나 일자리 앞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공장이 스톱하는 속도가, 인간의 노동이 줄어드는 속도가 기술이 전복된 게 이걸 의미해요. 포스트 휴먼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는 뭔가요? 생산력적인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돌봄이라든지 뭐 환경, 그린 뉴딜이 그 얘기입니다. 그린 뉴딜이 뭐예요? 화력 발전이나 생산력주의 일자리를 이제 친생태, 환경적인 일자리로 바꾸는 게 그린 뉴딜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뉴딜에서 이 생산력주의가 전복된 기술 중심 사회에서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생산력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린 뉴딜 어디에도 지금까지의 고용 창출 일자리 어디에도 문화와 예술이나 창조적이나 그런 일자리 얘기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 나쁜 일자리만 등장하는 거죠. 나쁜 일자리, 단기 일자리, 뭐 이런 얘기.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저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도시의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문화도시를 처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는 뭐 멋있는 도시, 제 입장에서 그냥 입장이 다르겠지만 멋있는 도시 아니면은 뭐 뭔가 문화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못 살던 도시가 잘 살아지고, 저는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화도시라는 게 이런 삶의 위기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계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요즘 말로 치면 삶을 전환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핵심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문화도시는 기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뭐 이런 거죠. 이런 다이어그램이 나오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성장주의, 우리 부모 세대의
어, 우파는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하라고 생각하고 좌파는 민주주의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 개 다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삶. 그게 성장주의의 실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 얘기는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편해졌어요. 다들 이거 쉽게 동의를 해주고 계셔서 그다음 관계 소멸이죠. 우리가 뭐 재생이니 예를 들면 문화도시도 마찬가지고 마을 만들기 서울 같은 도시에서 마을 만들기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관계를 소멸된 관계 우리가 뭐 위험 사회 지금 재난 사회 이런 사회들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다음 일상 해체된 거죠. 지금 뭐 우리 일상 해체라는 거 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죠. 사실 좋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생존하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서로 돌봐주고 이런 것들이 좋은 삶으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일 텐데 지금 우리는 일자리 없고 생존하기 어렵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누구를 돌봅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친구를 돌보지 말고 좋은 대학을 가라. 코로나에도 고3은 인간이 아니죠. 예, 고3은 학교도 다 가고 학원도 다 가고 유일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일상적 타임라인을 사는 사람이 고3이잖아요. 철저한 입시와 경쟁의 사회. 좋은 삶이 아닌 거죠. 이 순환기가 깨진 거죠. 근데 이 위기가 깨진 걸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던 코로나, 기후위기,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 기술 위기 같은 것들은 이제는 지구적 위기, 행성적 위기라고도 표현합니다. 플래닛 행성적 위기. 왜냐하면 일국 안에서도 이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일국가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뭐 인류세라든지 자본세 얘기도 이제 그런 데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우리가 지금 마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 막 공포를 심거나 뭐 제가 막 이거를 위기를 막 그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도래했어요. 도래. 코로나19처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왜 제가 기후 위기라고 썼잖아요. 얼마 전까지 기후 변화라고 썼었어요. 기후 변화. 근데 가디언이 처음으로 기후 변화라고 쓰지 말아라.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기후 위기라고 쓰겠다고 했고 최근에는 이제 기후 비상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게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는 지난주에 전국에 지자체장이 없는 두 곳인가를 빼고 원주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기후 비상선언에 사인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하는지 모르고 사인한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은 좀 후져 보이고 몰릴 것 같으니까 기후 비상선언을 지자체가 했다는 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원주가 기후 비상선언에 원주 시장님이 사인했다는 건 내년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나오는 거예요. 비상한 거잖아요. 기후위기에서 원주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단언컨대 아마 원주는 내년 예산 지금 한참 논의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비상하지 않을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도 원주만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학자도 우리가 중세에 살고 있다고 말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적 데이터를 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마주해야 된다. 코로나19처럼. 오히려 혹은 코로나19도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거예요. 슈퍼바이러스 뭐 그다음에 그 WHO 같은데 그런 슈퍼바이러스 전문가 테이블 그런 데서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문화도시 정책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결론을 얘기해요. 되게 소름 끼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경고했고 그래서 내용을 많이 연구해서 가르쳐줬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투여하라고 했는데 모든 정부들이 전 세계 정부들이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위기가 왔고 이 위기 때는 훨씬 많은 비용에 돈을 들일 거고 끝나면 또 투여 안 할 거다. 뭐 우리가 살았던 방법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저는 전환이 가능한가? 전환하지 않고는 별로 방법이 없는데 전환은 가능한가가 문화도시와 우리의 지금의 질문이죠. 우리 전환 가능한가? 전환 안 하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자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막 이 종소멸이 곧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위기 그리고 갈등 뭐 심지어 최근에 뭐 한국 사회로 보면은 혐오 이런 거 최근에 사회적 아젠다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건 별로 없잖아요.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도 마찬가지고 툰베리 같은 친구들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니네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는데 니네 세대들이 다 누린 것 때문에 툰베리 같은 지금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가 유력하다는 툰베리 같은 친구들이 10대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동맹휴업하는 거 기후위기 동맹휴업 이런 내용이 그거잖아. 너네가 에너지를 다 전유했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후는 변하는데 변했죠. 지금
뭐 원진아 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뭐 저 어렸을 때랑은 완전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같은 것도 몰랐고 예, 완전히 바뀌었죠. 기후는 변했는데 우리는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변할 수 있는가? 문화도시 얘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도시 얘기 들어가면 저는 문화도시 이 연구가 하필 또 오늘 사회 보시는 분이 연구 책임자셔가지고 근데 상관없이 전 나름대로 굉장히 잘 정리되고 준비된 연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 연구의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했던 거 많은 부분 좀 더 이제 뭐 국책 연구니까 언어가 행정적이긴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사회 성장 구조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체계가 제가 지금 말한 거랑 다르지 않은 표현일 거예요. 아마 예상을 하셨을 거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회 성장 구조, 지속 가능한 뭐 굳이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기존처럼 성장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 그런 걸 담은 거고 사실은 이미 문화도시에 많은 제가 뭐 일부만 가져왔습니다만 이 연구나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페이퍼들은 그런 걸 전제로 해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문화도시가 지정되셨거나 문화도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워딩은 다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해요. 뭐 생태, 뭐 그쵸? 전환, 인간 중심, 물론 아닌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제 질문은 그러면은 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이제 매일매일 작년에도 난리가 났었고 지정될 때마다 도시들을 보실 거잖아요. 어느 도시가 됐고 무슨 컨셉으로 됐고 다 아름다운 문장들인데 제가 지금 말한 거랑 충돌되는 거 없어요. 막 경제를 먼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도시도 거의 없고 다 굉장히 아까 말한 성장주의에 대한 성찰적 용어들도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근데 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외람되고 재상스럽지만 지금 문화도시를 둘러싼 문화예술계나 한국사회의 정책적 레이스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하고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문화도시의 현상은 세 가지예요. 첫째, 지역별 도시 기반 문화 특성화 사업이다. 지금 얘기가 정반대죠. 왜? 특성화해야 돈을 주니까. 특성화해야 경쟁에서 뭔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걸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질문할 수 있죠. 누구를 위한 특성화냐? 그 도시의 그 특성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특성화냐? 질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 강화 사업이죠.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죠. 심지어 기후나 생태나 이런 것까지도 경쟁력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왜 경쟁해야 되는 건가요? 지방자치 왜 경쟁해? 왜 원주랑 지금 막 우리가 말하지 않을 뿐이지 문화도시 누가 선정될 건지 지금 전국에서 문화도시 페이퍼 막 밤새서 쓰시고 전문가들 땡기고 하면서 이제 올해 누가 선정돼 촌미 간신다잖아요. 그 왜 경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게 우리에게 돌아올 건지 질문하고 뭐 몇백억의 예산 과연 그 몇백억 예산이 아까 제가 그 질문들 이 도시를 바꿔줄 것인가 원주라는 도시 뭐 그 어디에 집어넣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원주와 있으니까 원주 얘기를 계속하니까 원주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거기에 뭐 어떤 도시를 넣던 뭐 서울을 넣던 대구를 넣던 광주를 넣던 그 도시들이 이 사업에서 경쟁에서 이겨서 예산을 따면 그 도시는 문화도시가 되는 건가요? 대규모 국가 문화자원 공급 동원 사업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문화도시는 기존의 문체부나 중앙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공급 동원과 다른 사업의 방법을 취하고 있나? 예를 들면 뭐 버팅업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수위원회 발표 자료는 국가보다는 시민이 중요하고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대규모 국가 문화자원 공급이 아닌 방법의 문화도시 사업이 질적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저는 공급 동원 지능으로 과연 문화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모두 부정하면서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이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고 나 국가에 이제 동원되는 거 되게 후지다고 생각하고 누가 날 지원하고 지능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자율성 정도의 민주주의가 있는 국가에서 과연 이 동원 체계로 레이스를 돌려서 문화도시가 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될 거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 처음 등장한 우리가 주목하게 될 문화도시는 아마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될 문화도시 사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까 연구자료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자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고 문화의 사회적 범위 확장되고
다양한 문화가 도입되고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고 과정이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문화 휴머니어가 바탕되는 그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자, 문화도시 했어. A라는 도시가 이거대로 넣으면 저 이거 완전히 동의하거든요. 중요한 구성 요소. 그러면 그 도시에 휴머니어가 남는 겁니까? PM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참여했던 센터에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 이 사람들 주체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곳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자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화도시라고 주장해요. 3년, 5년, 10년 동안 문화도시 하자. 그럼 거기에 인생을 바치고 삶을 넣은 그 주체들은 이 휴머니어가 되는 건가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문화도시가 되려면. 이렇게 열심히 이 땡볕에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주체들이 이 사업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면 그 주체들이 원주던 광주던 뭐 전주던 거기에서 문화적 주체로 사람을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이 중요하고 그렇죠?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문화적 주체가 되고 근데 그렇게 진행 안 되잖아요. 그림은 되게 멋있는데 실제 딱 진행이 딱 스톱되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 얘기하면 야 그걸 언제 시민들 민원도 많고 이해도 다 다른데 그걸 언제 다 하냐 이게 대부분의 입장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거버넌스가 대부분이고 예. 그 1, 2년에 끝납니까 이게? 예를 들면 문화도시 사업을 지자체가 받으면 지자체 자체가 막 문화도시에 돈만 매칭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더블을 개런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래도 문화도시가 될까 말까 하겠죠. 1,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5, 6년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네, 과정도. 뭐 그런 거, 뭐 제가 뭐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문화도시가 정말 이루어지려면 그 도시가 뭐 생태문화도시, 뭐 인권문화도시, 뭐 무슨 문화도시가 되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될 거다. 그 사업들의 세끈함이 아니라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 지정사업만으로는 전환점이 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저는 문화커먼즈가 무슨 대단한 대안이라든지 제가 몇 시가 되면 30분을 다 쓰는 건가요? 예. 10분 정도 더 써도 되나요? 그러면 그 문화커먼즈도 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화커먼즈를 여기서 다 설명하기 힘들 거고 대략 기존의 사회 자원이라든지 사회적 관계를 접근하는 방법에서 이제 커먼즈라는 접근을 한 지가 좀 되었죠. 뭐 여러분들이 그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그 공유지의 비극 이런 논의도 이제 커먼즈와 관련된 논의의 담론인데 공유지라는 거는 이제 땅덩어리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최근에 커머닝에 대한 이론가들은 대부분 사람이나 비물질성을 포함한 걸로 보고 있죠. 그런 그 공공적 자원들, 공적 자원들 어떻게 함께 쓰고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커먼즈에 대해서 정의한 건 이런 겁니다. 시민이 이건 뭐 제가 정리한 거니까 여러 커먼즈 학자들이 있는데 시민이 공동의 가치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타자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으로 전환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 문화를 형성하는 실천이자 체계라는 걸 저는 문화 커먼즈라고 정의해 본 거고요. 뭐 아마 인원이 앞으로 아직까지 문화 커먼즈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커먼즈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커먼즈 이론을 많이 연구했던 분들의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이런 정리를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원 게임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협력과 주체의 협력과 참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 주체가 되게 중요한 게 커먼즈의 핵심이겠죠. 이 부지가 커먼즈가 된 거잖아요. 미군이 가지고 있을 때랑 지금이랑 지금 뭐 서울은 용산도 그렇고 뭐 이미 부산이나 많은 군부대가 뭐 군부대는 커먼즈 아니잖아요. 철저한 폐쇄적인 배타적인 거지. 지금 커먼즈가 된 거고 커머닝이 시작된 거죠. 커머닝이 시작된 거고 여기에 아마 수많은 커머닝들 환경단체들 기지오염 문제 같은 게 매우 중요한 문제고 또 문화적으로 뭐 활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사실 이 기지 자체가 갖고 있는 장소적 맥락 속에서 원주에 미쳤던 군사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그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커먼즈는 이 공유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많은 관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문화 커먼즈를 규정하는 건 사실은 물질적인 자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접근과 활용 그리고 동료 시민들의 실천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 도시는 아마 문화 커먼즈와 매우 밀접한 연결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오늘 주제를 그렇게 주시기도 했지만 조금 광의적으로 보면 좀 추상적으로 보면
결국 문화도시라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도시적 문화 커먼즈를 만드는 거라고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커먼즈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의 자원,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들. 여기에 뭐 시설도 있을 것이고 생활문화, 지역문화, 뭐 전통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미 문화 콘텐츠나 여러 가지도 있겠죠. 하드웨어가 있고 휴먼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력, 시민의 힘. 이제 제가 시민력이라고 부르는 건 주체적 시민이죠. 가치 시민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냥 시민권자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조직이나 단체들 이런 것들일 거고. 그 다음에 공통감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감각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화정책 하시면서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들, 뭐 문화 다양성 이런 것도 공통한 뭐 문화 다양성, 그다음 문화 정책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재생 같은 거 할 때도 뭐 지속 가능성 이런 수많은 가치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얼마나 이 시민들에게 공통 감각화되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치죠. 뭐 민민 협치도 있고 민간 협치도 있고 관 안에서의 부처 간 협치도 있고 뭐 이러한 이제 그리고 제도라는 게 꼭 사회적 규칙이나 규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커먼즈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화도시라는 것에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버닝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시민이 참여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도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게 저는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도시의 전환과 혹은 커머닝이라고 했을 때 저는 목표 자체가 재설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길게 얘기했는데 삶과 도시의 성찰과 전환이라는 것이 없는 문화도시라는 게 있을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 다 좋은데 그거는 행정적으로는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바꿀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예. 문화가 아니라 삶 문화 도시야겠죠. 여기서 앞에 문화는 업계를 말하는 걸 거고 뒤에 말하는 거는 업계를 포함한 우리의 삶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도시가 돼야 된다. 거기에는 예술가도 포함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시간. 저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문화 정책에서 우리가 뭐 지난 10년, 20년 사이 문화 정책 비약적으로 성장했는데 우리가 뭐 가오도 있고 돈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옛날에 돈도 없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돈 가오 다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민들이 뭐 어쨌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놓고 보면 시민들이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뭐 좋은 예술가들이 없으니까 예술가 없어서 예술 작업 못하잖아요 요새. 온갖 지원 사업, 정산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시간 정책이 되게 중요하고 3년 안에 뭐 지자체장 이런 그 임기 안에 이런 타임라인에서 어떻게 문화도시가 가능하냐. 그걸 합의해내는 게 뭐 운동이기도 하고 활동이기도 하고 정책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자체장들도 문화도시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정당들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해서 생략한 일들 제 경험으로는 저도 지역 활동 많이 합니다만 급하다고 지나간 건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급해서 그냥 뛰어넘은 거는 커뮤니티나 거버넌스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더 큰 문제가 돼서 돌아와요. 지금 갈등인데 너무 바빠서 잠깐 밀어놓고 일 나가잖아요. 진도 나간 것 같지만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서 갈등이 되죠. 우리는 그 대가 다 치를 거예요.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미군 기지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저 환경 오염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군사주의나 이런 냉전이나 이렇게 썼던 이 자연 생태계를 점유하고 썼던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생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도시가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제안하는 일들은 과거처럼 빨리빨리로 안 되는 일들이죠. 거의 다. 그러니까 시간 정책이 중요하다. 이제 시민력, 결국 시민의 수준이 그 도시의 수준이다. 그래서 뛰어난 엘리트나 뛰어난 관료나 이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도시는 시민력이 올라와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공유자원에 대한 거는 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의 핵심은 제가 아까 왜 지자체들이 경쟁하냐고 말했잖아요. 문화도시가 잘 되려면 지자체들이 경쟁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하고 활동을 하시고 지방자치단체나 기초는 광역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시고 광역은 중앙정부에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우린 거꾸로잖아요. 여전히 돈이 내려오는 것대로. 그러니까 중앙정부보다 광역이, 광역보다 기초가, 기초보다 민간이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게 문화도시죠.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배제되고 다른 결정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는 것들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걸 뭐 분권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문화도시에 대한 보편적 규칙들과 행정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 계속 해야죠.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하실 게 아니라 버짓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는 거고 방법을 바꾸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거버넌스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사회혁신이고 사회혁신의 핵심은 마음을 시민들이 텀블러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력발전소를 없애거나 못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시민들이 원주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민들이 원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게 문화도시. 그래서 결국은 뭐 거버넌스라는 것도 사실은 일종 행정이 갖고 있는 과도하게 주어져 있는 행정에 대한 민주화도 관련돼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문화도시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시 펼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문화도시라는 게 문화 정책, 문화 사업으로서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단연 사업이니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 문화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삶의 위기에 대응할 거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유산들, 그 도시의 유산들이 헤리티지부터 어떤 스피릿이라고 하나요? 우리들의 어떤 마음적인, 정신적인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공통 감각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주체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